네, 안녕하십니까. 네, 점수를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채점하고 있습니까? 네. 네, 자 보겠습니다. 평균이 62.9 이렇게 나왔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의 정답이 3번이고요. 많이 들으셨는데 한 절반 정도 맞으셨어요. 틀린 걸 묶은 것은 그랬고요. 틀린 것은 기억본에 보면 땅 임자의 승낙도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연장을 했다. 그랬을 때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이유로 해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무단으로 묘를 설치했을 때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묘를 써왔다고 해도 분묘 기지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인정 안 하듯이 남의 땅에다가 자연장을 했다 그랬을 때도 20년 지났다고 해서 시효 취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 몰래 자연장을 했어요. 밤에 가서 밑에 묻어놨기 때문에 땅 주인이 알 리가 없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땅 주인이 이제 개발하려고 포크레인 가지고 막 팔려고 하니까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저희 아버님의 유골이 여기 묻혀있다 이렇게 하면서 못 파게 할 수는 없잖아요. 땅 주인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본이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자연장을 했을 때는 두 개 다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니은번 개인 자연장계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계 조성을 마치고 나서 30일 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되겠다. 개인 자연장계는 조성을 먼저 하고 30일 내 신고할 사항이죠. 이것도 맞고. 디귿번 종주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묘를 말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친족 관계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거 이것을 가족묘라고 그러죠. 리을번 가족 자연장례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가족 자연장례는 1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중 문중 자연장례는 면적이 어떻게 되죠? 종중 문중 자연장례는 2000 이하가 되고요. 종중 묘지는 어떻게 됩니까? 종중 묘지는 1000 이하가 되고요. 종중 묘지는 1000 이하. 그죠? 그 다음에 미음번은 시장 등은 묘의 설치 관리의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 묘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는데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법인 묘지 그럴 때 법인은 뭐요? 재단법인만 얘기합니다. 재단법인. 그래서 틀린 것은 디귿번하고 미음번 두 개입니다. 2번 문제도 정답은 1번인데 정답률은 47% 정도 되니까요. 1번하고 비슷합니다. 2번에 1번이 틀린 것은 문중 자연장지다 그랬을 때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얻는 게 아니고 관할 시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 개인 이게 묘지 생각하면 묘지 같은 경우는 개인 묘지는 절차로 봤을 때는 사후 신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묘 그 다음에 자 종중묘 법인묘 이런 것들은 여러 개를 설치하는 집단묘지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전 허가죠. 허가 이렇게 돼. 절차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은 100, 여기는 1000, 여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묘지 말고, 이건 묘지 말씀드린 거고, 자연장지다 그러면 이 자연장지 같은 경우도 보면 절차로 보면 절차. 자연장지의 종류도 똑같죠? 개인 자연장지,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 그 다음에 종중 자연장지, 그 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 네 종류인데 절차로 보면 이건 똑같이 사후 신고예요. 30일 내 신고하는 거. 그런데 가족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사전 허가가 아니고 신고고요. 종중 자연장지도 사전 허가가 아니고 신고고요. 둘 다 신고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법인 등 자연장지 요것은 사전 허가 맞습니다. 이건 허가입니다. 이건. 그리고 조성 면적은 이게 30, 여기가 100, 여기가 1000이 아니고 2000.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는. 예, 예. 그것 갖고 틀리게 내지는 않을 거다. 그죠? 예. 여기 가서는 4만 이하, 5만 이상 막 그래요. 예. 여기는 4만 이렇게 되는 게 있고 5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종교 일반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관심을 가야 될 건 요걸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비교하는 측면을 봤을 때 종중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 종중묘는 사전 허가상 1000제곱미터 이하. 종중 자연장지는 사전 허가가 아니고 신고. 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허가로 냈었어요. 허가로. 1번 보세요. 1번. 종중이나 문중이나 같은 뜻이에요.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는다가 아니고 뭐예요? 신고한다. 이걸 왜 허가로 냈는지 아시겠죠? 여기가 허가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가정묘를 갖다가 설치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허가받는다. 가정묘는 허가상 맞죠? 2번에 맞습니다. 3번. 공설묘지, 가정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안에 분묘 한 개 및 당해 분묘의 상석이나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얼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요?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죠? 여기 이제 집단묘지 같은 경우에, 이런 집단묘지 같은 경우에, 자, 한 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 다만 합장했을 때는 조금 넓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15. 그렇죠? 1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됩니다. 합장했을 때는 1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합장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가 맞는 얘기고. 4번. 설치기한이 끝난 분묘의 용어자는 설치기한이 끝난 날부터 1년 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매당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또는 봉환해야 되겠다. 이렇게. 1년 이내 철거하고 화장 또는 봉환할 거. 이렇게 맞는 얘기고. 5번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한은 어떻게 되느냐. 원칙상 30년으로 하고 연장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는 한 번에 한해서 30년을 연장해 주게 돼 있으니까 맞는 질문이죠. 틀린 건 1번입니다. 3번 문제예요. 정답은 5번이고 정답률은 64%니까요. 1번, 2번보다는 좀 많이 맞추셨어요. 1번 같은 경우는 평장 암장되었다 그랬을 때는 분묘기득권이 인정 안 된다는 거니까 맞고요. 2번 질문은 장사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땅 임자의 승낙도 없이 분묘를 설치했을 때는 20년간 평원공연하게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 3번. 동일 종손의 분묘가 집단 설치되어 분묘기득권을 취득한 이후에 분묘기득권의 범위 내에서 이장이 됐을 경우에 분묘기득권은 계속 인정이 된다. 아니죠. 이장하게 되면 분묘기득권은요, 그 위치가 달라지니까 이장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요. 4번. 분묘기득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 지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5번은 분묘기지권은 분묘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그랬을 때 그 부분까지 당연히 분묘기지권에 미칩니까? 아니요.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고 두 개가 다 있으니까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문제의 정답은 박스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높아요. 88%니까요. 많이 맞추셨고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박스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원래 분묘를 딴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를 않아요. 동그라미입니다. 니은번 가족묘 전체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맞죠? 가족묘는 100 이하입니다. 디귿번 분묘가 멸실되었을 때 유골이 존재해서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죠. 소멸하지 않고. 리을번 공설묘지의 설치기한은 30년으로 제한받지만 사설묘는 설치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둘 다 제한을 받습니다. 30년. 정답 2번이고요. 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고요. 정답률 자체가 82%니까 많이 맞추신 겁니다. 5번의 1번은 마찬가지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뒤에 땅 임자의 승낙을 얻어서 묘를 설치했다. 그랬을 때 설치기간은요.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됐기 때문에 30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데 2번은 평장이나 암장 같은 경우는 인정이 안 되지만 가묘의 경우는 인정된다고 한 그 부분이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가묘는 시신이 매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인정 못 받는 거. 3번은 분묘기지에 대해서 지상권 유사의 물건인 관습상의 법정 이상권이 점유를 수반하는 물건으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하는 것 외에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끝까지 읽어보셔야 되고. 판례인데 만약에 분묘기지권자가 나 분묘기지권 포기하고 이장하랍니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봐요. 그걸 증거를 갖다 확실히 남겨놨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말을 뒤집는 것을 갖다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분묘기지권을 포기한다는 즉 이장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분묘기지권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분묘를 갖다가 철거하지 않았을지라도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해요? 이장하겠다는 약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만으로도 분묘기지권은 죽어요. 그래서 3번은 맞는 거. 4번 매수인의 탁으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의 땅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점유 방법이 묘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기 땅인 줄 알고 묘를 설치했다 이거예요. 이때는 자주점유에 해당이 됩니다. 남의 땅이었지만 자기 땅인 걸로 생각을 해서 이제 점유하고 있으니 자주점이니까 그 분묘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만큼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다가 점유 취득시효를 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5번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에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동그라미 5번 맞습니다. 주변의 빈터까지 미쳐요. 이렇게. 자, 6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맞추셨어요.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3번이 틀렸습니다. 2번하고 2번 지문에 보면 문중 자연장지 이렇게 나오면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문중 묘지 그러면 1000 이하고요. 꼭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3번은 설치기한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의 경우는 최초로 설치한 그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합장된 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겁니다. 넘어가겠고요. 7번 문제의 정답률이 22%밖에 안 돼서 많이 낮은 건데 법정이상권에 대한 문제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법정이상권은 땅 임자하고 딱 원리가 간단합니다. 법정이상권 생각보다 땅 임자하고 건물 임자가 같았다가 이유를 불문하고 어쨌든 달라지게 되면 건물 임자한테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게 법정이상권.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게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임자하고 건물 임자가 같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증여라든지 뭐 다른 매매라든지 이걸 통해서 달라지게 되면 그때는 건물 임자한테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을 인정해서 철거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 원리 딱 하나밖에 없어요. 366조의 법정이상권과 관련해서는 다만 이런 건 있죠. 자, 땅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죠? 건물 임자하고 땅 임자가 같았어야 되죠. 그랬다가 경매 실행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그때 법정이상권을 인정한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원리는 하여간 같았다가 달라지면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1번 보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뒤에 재건축, 신축한 경우에도 저당권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됐을 때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1번. 시대가 철거된 후. 있었는데, 그러니까 갑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한다고요?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건물을 갖다가 새 건물을 지은 거죠. 이 새 건물을 지은 사람이 A예요. 이렇게. 땅도 A 거고. 그랬다가 이게 지금 저당권은 그대로 있는 상태. 옛날부터 있던 상태. 빚을 못 갚으니까 경매에 집어넣은 겁니다. 땅을. 그래서 땅 낙찰자가 이제 B가 나온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이상권 인정돼. A한테 법정이상권 인정됩니까? 인정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으면 되죠? 그렇죠. 어떤 건물이 됐든.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되고. 이 건물이 있었다면 나중에 철거되고 다시 지었어도 마찬가지. 다만 이때 인정돼요. 법정이상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게 인정되긴 하나 문제는 뭐냐면 법정이상권은 존속기간이나 미치는 범위는 옛날 건물을 따라가죠. 이 사람이 지금 저당권 설정할 당시 옛날 건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정이상권을 갖다가 가정을 해서 대출 나간 거니까 새 건물로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부터 건물이 커졌죠? 그럼 법정이상권을 미치는 범위가 옛날 건물 기준이니까. 그죠? 옛날 요 새 건물 기준에서 법정이상권이 인정되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철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인정되는데 구 건물을 기준해서 인정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같이 알아주실 판례는 뭐냐? 자, 만약에 근저당 설정을 건물이랑 땅이랑 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요러면 달라지죠? 이랬다가 이걸 헐고 다시 지면 목적 건물의 멸실에 따라서 이 건물에 대한 이 저당권이 죽어버려요. 새 건물의 저당권이 넘어가진 않아요. 저절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설정해주면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게 경매에 넘어갔다 그랬을 때 이게 인정될 거냐? 이때는 법정이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해버리면 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저당권자는 사실은 두 개를 잡았으니까 대출을 많이 내준 거예요. 근데 이거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법정이상권의 부담까지 안아버리게 되면 이 땅이 낮게 낙찰돼요. 그만큼 대출해준 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따로 나중에 새 건물 짓고 여기다 은행에 대해서 저당권을 따로 설정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법정이상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막 설명드리는데 실제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공동저당 얘기 나오면 법정이상권이 인정 안 되고 공동저당이 아니고 그냥 철거시키고 다시 멸실되고 재건축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공동저당이 아닌 한 인정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법정이상권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경매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좀 왜 그럴까 좀 생각해보고요.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니까. 2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했으나 대지에 관해서는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경유됐을 때 매도인에게는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것도. 이거 혹시 민법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게 미등기 건물이에요. 그런데 A 거죠. 이걸 B가 삽니다. 이 집을 땅이랑. 그래서 이 집을 갖다 B가 사는데 땅에 대해서는
토지 등기가 있으니까 등기 명의를 B로 바꿉니다. 전체를 산다고요? 이전 등기가 됩니다. 근데 건물도 샀어요. 건물도 같이 얼마 주고. 근데 건물에 대해서는 미등기여서 지금 B 앞으로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미등기 뭐가 알아서 안 돼. 이렇게.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 건물의 임자는 법률상으로 봤을 때 누구예요? 이렇게 A인 거예요. A. 이랬을 때 이제 B는 사실은 B가 여기 살아요. 사는 건 B예요. 지금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다가 이제 B가 어떻게 해요? 돈을 꾼다고 해? 갑은행에서 저당 설정하고 이렇게. 예. 그랬다가 못 갚죠. B가. B는 자기가 지금 자기 집이에요. 사실 돈 주고 샀으니까. 진짜 자기 집이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 집. 근데 대출 받고 싶다 그래서 은행한테 대출 상담하니까 건물이 지금 미등기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출이 조금 나오겠네. 어디만 잡고? 땅만 잡고 이렇게. 그랬다가 어떻게? 이자도 못 내고 또 막 그러니까 이제 경매 넘어갔겠지? 낙찰 받았어, 낙찰. 그러면 이 건물 여기 살고 있는 B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실질적인 소유자는 B예요. 그럼 B는 법정이사건이 인정될까 이 말이야. 인정될까요? 경매를 통해서 달라지는 상황인데 지금 인정될까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땅 임자와 건물 임자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잘못 생각하면 B가 돈 주고 샀으니까 B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 이게 막 인정될 것 같아. 근데 법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딱 보면 이건 건물은 소유권 자체는 법률상으로 A한테 있는 거예요. B가 돈 주고 샀지만 실질적인 소유자일지라도. 그러니까 이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다르잖아요? 인정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철거가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B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B가 주장하는 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지? 어? 이 장면에서는 땅 주인과 건물 임자가 어쨌든 같잖아. 미등기지만. 그랬다가 매매를 통해서 땅 임자는 B, 건물 임자는 그대로 A가 되니까 A한테 법정 이상권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두 번째 주장하는 게. B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A가 지상권자니까 그거 A는 나한테 지상권 넘겨주기로 했으니까 나는 철거되면 안 되잖아.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거 A한테는 법정 이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죠. A가 법률상으로는 집주인인 것처럼 돼 있지만 집 팔고 지금 딴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한테는 법정 이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두 개가 다 인정이 안 돼요. 이게 366조의 법정 이상권도 인정 안 되고 이 관습법상의 빨간 거 이것도 인정이 안 된다. 동그라미 2번이라고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했으나 대지에 관해서만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매도인한테는 여기 칠판에서는 A요 A 관습법상의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시험 보실 때는 미등기 건물 나오잖아 이게. 근데 미등기 건물인데 함께 팔았다 막 이렇게 나와. 여기 딱 보면 이건 인정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긴 한데 A가 처음에 대출을 받았죠. 갑은행에서 이렇게. 그랬다가 빚을 못 갚으니까 경매로 땅만 넘어갔겠죠. 땅을 잡아놨으니까. 그래서 B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때 미등기 건물의 주인인 A는 A가 살고 있어요 지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주인인 A는 자기 집이요. 법정 이사건 인정될까요? 이건 인정이 됩니다. 이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같았었잖아. 이거 인정이 되지만 이거 말고 어떻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데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 샀다고요? 건물이랑 땅을 다 샀는데 등기만 땅 부분이 됐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 포인트가 뭐냐면 동그라미 2번에서는 미등기 건물 대지와 함께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인정 안 돼요. 3번 법정이상권을 갖다 취득한 자는 취득 당시에 땅 임자에게 등기가 없이 대항할 수 있으나 토지의 승계 취득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법정이상권은 등기 없이도 토지의 전득자한테 계속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법정이상권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법정이상권에 대해서는 우리 중개실무에서 지금까지 독립된 문제로 한 번 정도 문제 지문에서 한 지문 한 두세 번 나왔어요. 한 지문씩. 이 정도 비중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 중개실무에서 공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포기하세요. 1차부터 하신 분들은 법정이상권을 민법에서 공부하시니까 그것 갖고 맞출 수 있도록 하고 2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굳이 여기까지 뭐 맞추려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예? 어떤 분들은 또 막 하여간 그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하니까 올해 꼭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법정이상권 막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으로 지금 올해가 몇 회예요? 29회. 근데 지금까지 독립된 문제로 딱 한 번 나온 게 한 문제로 나온 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 지문에서 한 지문 그게 나온 게 한 역사적으로 한 두세 번 나왔었나? 그 정도 나왔는데 비중이 이거 맞추려고 생고생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야. 그냥 민법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아는 내용 있으니까 맞추는 거지. 예. 4번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했다가 담보권 실행원에 대한 경매로 인해서 땅 임자와 지당 건물의 소유자가 달리되었을 때 법정유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모르신 수험생은 없어. 나대지 나오면 무조건 아니잖아. 예? 5번 민법 366조 소정의 법정이상권은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존속적인 권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이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이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런 거 배우셨죠? 건물과 지상권은 별개의 권리. 예.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은 88% 정도 정답률이 됩니다. 많이 맞추셨어요? 8번에서 보면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 1번의 합병은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2번의 경매는 필요합니다. 3번 전용 협의 이렇게 하면요. 필요 없습니다. 4번의 주말농장 그러면 필요합니다. 5번의 공인농지 분할은 필요 없습니다. 5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자 9번도요. 비슷한 정답률입니다. 88%니까 9번에요. 정답은 2번이고 1번은 징집으로 인해서 농지를 임대차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몇 년이 됩니까? 3년. 2번이 왜 틀렸습니까? 9번에 2번이 틀린 건데. 그죠? 군수가 발급한다는 게 틀렸죠? 시급, 면장. 3번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농업개혁계획서는 안 내죠? 동그라미 3번. 농지증은 필요한데 주말농장은 농사 있는 계획서는 필요 없죠. 4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한다 그랬을 때 경매는 농지취득제약증명을 언제까지 갖다 냅니까? 매각 결정기일까지. 꼭 알아두세요. 4번 매각 결정기일에 갖다 냅니다. 매수 신청할 때 제출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기출문제에 그게 매수 신청할 때가 아니고 입찰 들어올 때가 아니고 언제요? 매각 결정기일. 5번 농지취득제약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오히려 물권 변동의 요건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0번은요. 정답이 4번이고 정답률이 47%. 1번은 농지 소유자와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 사이에 농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2번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위탁 영농시킬 수가 있다.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사유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시험에서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3개월 이상 해외여행 중인 경우 그랬을 때는 위탁 영농이 됩니다.
3번 농지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거 맞고 4번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으로 되냐면 3년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기출문제 지문에 이것도. 그래서 10번에 4번이 정답. 5번은 수업 시간에 안 했죠.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농업인에 해당이 됩니다. 농업인의 개념과 관련해서요. 5가지 내용을 좀 봐두십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다가 농사 짓고 있을 때, 그랬을 때 농업인이 됩니다. 농업인의 조건. 근데 면적이 이게 일반 농사고 특수작물을 재배한다, 비닐하우스를 한다 그랬을 때는 면적이 좀 줄어서 330제곱미터 이상만 되어도 농업인에 들어갑니다. 이게 면적 기준입니다. 농업인의 기준 일반적으로는 1000 이상. 근데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이런 식으로 특수작물은 330제곱미터 이상. 비닐하우스요. 특수작물. 그 다음에 농사짓는 기간으로 치면 1년 중에서 90일 이상 농사를 지면 그때 농업인이 돼. 농업인 자격을 주고요. 그 다음에 120일 이상 축산업을 하면 그때도 또 농업인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업을 한다 그러면 120일 이상. 보통 농사 짓는 걸로 치면 며칠 이상? 1년 중에 90일 이상. 날짜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지문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간 판매액 기준, 판매액 기준 했을 때는 얼마 이상요? 120만 원 이상.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일 때 뭐가 돼요? 농업인 이렇게. 자, 11번 문제의 정답률은 41%고요. 정답 1번. 바로 나오네요. 1번이 맞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 짓거나 아니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디에 해당돼요? 농업인에. 11번에 1번이라고요? 1번이 정답이라고요? 2번은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안 되고요. 예외적으로 임대차는 되고. 3번 질문. 시장군수 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내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죠. 네. 처분 명령은 유예 기간을 언제까지 처분해라고 하면서 처분 명령을 내립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 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6개월 내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6개월 이내. 4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는 자는 세대원 구성원별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주말 농장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 맞는데 세대별 합산 면적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구성원별로 1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고 합산 면적입니다. 세대 구성원 합산 면적. 5번 상속. 5번은 조심할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인데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은 제한이 없는 거고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10,00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번에서는 농업 경영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 제한이 없는 거. 자, 12번 문제요. 정답은 3번이고 정답률이 41%요. 1번은 전답 과손이 아니기 때문에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아직은 농지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100분의 20 금액을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한다. 매년 1회 이행 강제금을 20%씩 부과하죠? 맞습니다. 3번은 틀린 게 5년간 농업 경영을 하다가 농촌을 떠나는 경우, 농사 안 짓게 되는 경우 이때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5년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촌을 떠나는 경우에 농사 안 짓는데도 농지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8년 가지고는, 5년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4번.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가 있다. 이번에 농사짓던 분이
도의원에 당선이 됐다. 그러면 이제 농사 짓기 힘들잖아요. 그럼 임대차나 위탁용농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업에 들어갑니다. 5번. 매수인이 주말 농장용 농지로 구입했으나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것도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농사 안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취미 영농하겠다고 주말 농장용 농지를 소유했는데 텃밭 안 가꿉니다. 그러면 처분 의무가 생깁니다. 언제까지 처분합니까? 역시 1년 이내 처분. 맞는 거죠. 틀린 건 3번. 자, 13번 문제 정답률이 29.4%니까 많이 틀리셨는데 그곳은 자, 그 편집 해놓은 거에서도 좀 오류가 있어 보여요. 보니까 뭐냐면 거기 점이 돼 있는데 비선호시설 옆에 일조량 등 환경 조건이 별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건 풀었는데 이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거 5개를 그러니까 편집하신 분이 저의 그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죠. 네. 그런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걸 하나씩 항목씩 이렇게 5개로 이렇게 해놨다면 둘, 셋, 넷 이렇게 5개 해놨다면 정답률이 이거보다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개인지 몰라 진짜.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 어쨌든 이게 지금 뭐냐면 상가기 때문에 비주거용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뒤에 토지도 나오기 때문에 확인설명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됐을 때 주, 비, 토, 입 이렇게 되고 5개 칠하신 분 계십니까? 근데 누가 말을 안 해. 주, 말하면 이상할 거 비,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입광고 이렇게 되고 환경 조건이다 그랬을 때 여기만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고 자 비선호시설 갖다 보면 비가 오다가 말다가 자 입지 조건 이렇게 되면 입지 조건은 거의 다 있는데 끝에만 쏙 빠지고 공법상 규제상 요것도 거의 다 있는데 끝에만 쏙 빠집니다. 이렇게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 도배 상태,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여기 있고 여기는 없죠. 이렇게 요걸 물어본 겁니다. 비주거용.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비선호시설은요 안 적습니다. 요거요. 두 번째 나와 있는 환경 조건은 역시 안 적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관리 주체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적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 나와 있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리 규제는 적죠. 다섯 번째 나와 있는 입지 조건은 들어가죠. 요 3개, 요 5개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정답은 3개입니다. 자, 14번은요, 정답률이 76.5%가 되니까 많이 맞추셨고, 공통규제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정답이 3번이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공법상 규제사항은 끝에가 빠지잖아요. 모든 서식에 다 나오는 공통규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4번입니다, 14번은. 자, 15번요. 15번은 정답률이 52.9%고요. 15번처럼 이렇게 5가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20 몇 프로 된 것은 아마 그런 문제 그 오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까 상가 같은 경우 아까 정답률이 한 20 몇 프로 됐는데 한 50%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고 100%는 안 해요. 에? 여기하고 비슷할 거라 보여요. 자, 토지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잖아요, 요거요. 토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15번 문제가 기출 문제입니다. 1번 비선호시설은 적습니다. 환경 요건은 안 적어요. 관리는 안 적어요. 그 다음에 공법상 규제사항은 적어요. 접근성 등 입조건은 적어요. 그죠? 요 3개죠? 정답 몇 번이요? 3번. 정답률은 50% 정도. 자, 쉬었다 나머지 하겠습니다.